이 사연은 인생의 후반에서 보내온 한 통의 기록입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퇴직은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. 하지만 제게 그날은 끝의 시작이었습니다. 남편이 퇴직한 날 저는 국 하나를 더 끓였습니다. 괜히 잘해주고 싶었습니다. 30년 넘게 새벽같이 나가던 사람이 이제 집에 있으니 적응이 필요하겠다 싶었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남편은 정확히 아침 8시에 일어나 신문을 펼쳤습니다. 전에는 출근 준비로 바쁘던 시간이었죠. 오늘은 뭐 해? 그 질문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, 20번 늘어났습니다.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부업 삼아 하던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제가 움직이는 걸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. 청소는 그 순서가 아니지 않나? 반찬은 왜 맨날 그거야? 된장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.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. 집에 있는 게 어색해서 괜히 말이 많아진 거겠지 했죠. 어느 날부터 남편은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. 시장 갔다 왔어.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누구 만난 거야? 그 말투가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. 냉장고 문을 열면 뒤에서 한숨이 들렸고 전화를 받으면 귀를 기울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. 집 안에서 제가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가장 힘들었던 건 밥상이었습니다.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. 아침은 좀 가볍게 먹자. 점심은 왜 이렇게 대충이야? 저녁은 맨날 똑같네. 그 말들 사이에서 제 하루는 아무 의미 없는 노동이 되어 갔습니다. 한 번은 국이 조금 짜졌습니다.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. 집에 있으니까 이제 음식도 대충 하는 거야? 그 말에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.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. 이제 나도 집에 있으니까 당신도 좀 쉬어.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던 건 잠깐이었습니다. 쉬라는 말은 밖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었고 일을 줄이라는 말은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. 제가 부업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있는데 굳이 그걸 해야 해? 그 말 속에는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. 집은 그대로인데 제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. TV 리모컨은 항상 남편 손에 있었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그런 걸 왜 바라는 말로 끝났습니다. 전화 통화도 눈치가 보였고 웃는 얼굴로 외출했다 돌아오면 괜히 죄를 지은 사람 같았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집에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.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. 남편이 퇴직하면서 수입이 줄었고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했습니다. 그 불안을 남편은 말 대신 통제로 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걸 알아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부부란 같이 늙어가는 사이라 믿었는데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?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. 남편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제 울음은 물소리에 묻혔습니다.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.
남편이 퇴직한 날, 저는 국을 하나 더 끓였고, 그날부터 제 마음은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.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. 참을 수 있을 때는 끝없이 참다가 어느 날 아무 일 아닌 것에 무너집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1. 아침이 두려워진 이유. 남편이 퇴직한 뒤 아침이 제일 싫어졌습니다.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? 가슴이 조여왔습니다. 예전엔 남편 출근 소리에 다시 잠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먼저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신문을 넘기는 소리, 기침 소리, 컵 내려놓는 소리까지 모두 제 행동을 재촉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날도 아침밥을 차리고 국을 데우고 김치를 꺼냈습니다. 남편이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말했습니다. 이 국 어제 남은 거지? 저는 응, 남은 거 데운 거야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.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.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새로 끓일 시간도 없나?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.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.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숨도 못 쉬겠어. 말하고 나서 제가 제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.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야? 내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야?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. 싫다기보다는 당신이 너무 간섭을 해서.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. 간섭?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. 퇴직하면 집에서 쉬지도 못해.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. 남편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. 이 집 내가 벌어서 산 거야.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30년 동안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시부모 챙기며 버텨온 제 시간은 그 한마디로 지워졌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날 오후 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. 갈 곳은 없었습니다.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.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. 카페 창가에 앉아 사람들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언제부터 집에서 쫓겨난 기분으로 살고 있었을까? 전화가 울렸습니다. 남편이었습니다. 어디야? 왜 말도 없이 나가? 그 말투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명령이 더 많았습니다. 조금 이따 갈게. 지금 갈 필요 없어.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.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.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. 그날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각자의 방에 따로 누웠습니다.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. 이렇게 살면 나는 없어지겠구나. 남편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도 이 관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. 그날 처음으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. 나도 아직 살아있다. 그 결심을 그날 바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
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. 이대로는 안 된다. 그 생각 하나가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집을 나갔다 돌아온 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. 물론 제 계획이었습니다. 오늘은 집 정리 좀 하자. 점심엔 반찬 몇 개 해두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찌개. 그 말들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. 제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라고 말하면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. 무슨 약속? 누구 만나? 집에 할 일은 다 하고 가는 거지? 어느 날 오랜만에 동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커피나 한잔 하자.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. 남편에게 말하자.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요즘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맨날 모여 다니는 거야. 저는 그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. 전화를 끊고 나서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.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외출은 몇 시까지, 돈은 어디에 쓰는지, 누구와 통화했는지.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했고 설명해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집은 점점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.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. 다 너 걱정해서야. 당신이 철이 없어서 그래.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줘.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올감이었습니다. 저는 제 감정을 말할수록 더 나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. 어느 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. 밤에 자주 깨고 아침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. 병원에 가니 의사는 말했습니다.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왜인지 설명할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. 병원에서 나오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. 이건 나 혼자 버틸 일이 아니구나.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. 아이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고 친정에는 걱정만 드릴 것 같았습니다.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. 제가 잠깐 우산을 사러 집 앞 마트에 다녀왔습니다.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왜 전화 안 받아?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? 그 눈빛에서 분노보다 불안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그 불안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날 밤 남편은 말했습니다. 당신 요즘 이상해. 밖에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. 나 숨 막혀. 남편은 한참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. 그럼 나가.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중요한 건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부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. 갈 곳도 용기도 없었습니다. 그날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. 그 다음 날 저는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전단지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. 전화를 끊고 나서
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조금 편해졌습니다.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.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고 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.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사라지지 않겠다. 복지관 상담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걸 말해야 할 것 같았고 말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.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.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았습니다.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 말부터 꺼냈습니다. 남편이 퇴직한 뒤부터 제가 없어졌어요. 그 말이 제 마음의 전부였습니다.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지금 상황은 누구 하나의 잘못만은 아니에요. 하지만 지금 가장 돌봐야 할 사람은 본인입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.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불러준 느낌이었습니다.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. 부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.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그날 저녁 저는 말했습니다. 나 상담 다녀왔어.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. 왜 그런 데를 가?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당신 때문이기도 하고 나 때문이기도 해.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. 나는 쓸모 없어진 느낌이야.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. 남편도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. 남편은 말했습니다.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. 그 말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의 불안을 보았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. 그래도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돼.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.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. 저는 제 시간을 갖기로 했고 남편은 제 외출과 생활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완벽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.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고 주 2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점점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. 집 안에서만 살던 제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. 남편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집에만 있던 시간이 줄어들자 서로에게 숨쉴 공간이 생겼습니다.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짓누르지는 않게 됐습니다. 사람들은 왜 이혼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. 정답은 없습니다. 저는 떠나는 대신 나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이 선택이 지금의 저를 살게 했습니다. 이제 저는 남편의 퇴직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. 그건 저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. 혹시 지금 집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. 늦어도 괜찮습니다.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.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.